선택에서 좀 자유로워요. 혼자서 오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혼자 소비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에 관련된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면서 앞으로 1인 가구는 더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부터 필요한 대책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1인 가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최세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1인 가구와 이걸 비교해 주실 분입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인 가구 1000만 시대입니다. 5가구 중에서 2가구가 1인 가구다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청년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5%로 나타나는데요. 연령대별 1인 가구는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70대 이상, 3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인 29세 이하와 30대만 놓고 보면 전체의 36.5%를 차지했는데요. 1인 가구 중 이 세 집 걸러 한 집이 30대 이하의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청년층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이제 첫 번째로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옛날만 해도 너네 아버지 누구시냐, 네. 네 집 딸이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자주 이제 자연스럽게 했었는데요. 서구 사회 정체성의 중심은 직업. 한국 사회, 한국인의 이제 정체성의 이제 기본은 이제 가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 제너레이션도 아니거든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독립적인 삶이라든지 자신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세대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들 자체가 혼자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옛날처럼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네. 기본적으로 이 청년들이 고용 이제 불안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은 이게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이건 혼인율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통계 개발원에 따르면 청년 세대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청년 세대 81.5%가 이 미혼 상태로 성별로 따져보게 되면요. 남자는 86.1%, 여자는 76.8%가 미혼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령별로 30에서 34세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이 미혼으로 20년 전보다 3배 높은 56.3%를 기록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대의 약 67%, 30대의 약 61%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실태가 이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결혼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그 교수님 청년 세대 일본의 미혼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일본에서는 꼭 결혼이 그 청년 세대 이벤트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청년이라기보다 이제 생애 미혼율이라는 통계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뭐냐면 만 50세가 된 사람들의 미혼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까지 사실 이 생애 미혼율이라는 거는 남녀 공이 한 5% 전후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 생애 미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생애 미혼율이 남성 같은 경우는 28%, 여성은 18%입니다. 그러니까 만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 28%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30년이 되면 남성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요. 이 출생동향 기본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 25세 이상 남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서 가장 많이 꼽았던 게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이유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교육이나 육아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주거 비용도 훨씬 낮은 편이고요. 뭐 그렇지만 여하튼 결혼하는 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가 두 번째 정도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치관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인데 일본은 고도 성장기까지만 해도 이제 표준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표준 가족이 뭐냐면 4인 가족 기준인데 정규직 남성,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규직, 엄마는 전업주부, 아이는 2명. 이게 모든 사회보장 체계의 표준 가족으로서 기준이 되는 가족 시스템이었는데 그 얘기는 곧 여성은 곧 전업주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M자 커브라고 하죠. 이제 연령대별로 여성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5세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있으니까. 떨어졌다가 나중에 한 30대 후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조금 키워놓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 중에 그 M자 커브가 제일 심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M자 커브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베노믹스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우모노믹스라고 여성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턴시키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 청년들의 이제 결혼 미혼율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신에서도 지금 한국의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AFP 통신에서 이 최근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내 유튜버 신아로미 씨를 조명했는데요. 신 씨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 이야기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신 씨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결혼하지 않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신 씨가 전통적인 한국적 성공 요소인 서울 아파트와 고소득 직업, 사랑하는 배우자를 택하지 않아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 젊은이가 재정적인 이유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신 씨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행복을 목표로 선택한 삶이며 스스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말이 오네요. 성공의 요소, 서울의 아파트, 고소득 직업, 사랑하는 배우자, 이것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야, 이 말이 참 아픕니다. 그 두 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삶이 어떤지 잘 상상은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 거칠 게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미 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하는 장점이 명확한 것들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경우에 단점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외롭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꼽는데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단점이 정말 결혼을 하면 없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우세요? 그건 아닌데 주변에 보면 결혼을 하셔도 뭐 주말 부부라든지 또 기러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결혼을 했지만은 따로 또 같이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장점들을 혼자 사는 부분에 대한 장점들은 굉장히 명확한 데 반해서 단점들은 최근에 들어서 조금 희석이 됐다고 할까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어떤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동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길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 상대를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문화가 최근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결혼 정년기는 물론 결혼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예전에는 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소개로 맞선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 친구나 지인들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는 것에서 연애가 시작됐다면 요즘에는 이런 문화 또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더 이상 인적 매개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이 데이트를 주선해주는 업체에 등록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직접 원하는 이성을 찾을 수 있는 이 소개팅 어플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실제 소개팅 어플의 성장세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데이팅 어플 시장 규모는 79억 달러에서 올해는 81억 달러, 2027년이면 87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올해 말까지 약 3,507만 달러, 우리 돈으로 471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8년에는 약 489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용 규모로 따져보게 되면요, 2028년이면 국내에서 580만 명이 이 데이팅 어플을 이용 중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요즘 시대의 결혼 풍속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일선에서 이 커플들을 매칭해주고 있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결혼이 꼭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셨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 자연스러운 만남 통해서 교제하시다가 또 이제 상대방 쪽이 비혼주의여서 헤어지고 일단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는 결혼정보에 있어서 기회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걸로 봐서는 점점 1인 가구나 비혼주의에 대해 계신 분들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정말로 나랑 꼭 맞는 사람이면은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정보 업체에 오셔서 만남의 기회를 가지시면서도 적당하다고 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왕 꼭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결혼정보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찾아보겠다. 직업군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이제 결혼과 이제 출산, 육아를 통해서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교사, 공무원 같은 좀 안정적인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방법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건을 보고 만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저는 이제 전공이 경제학인데요. 네. 이 경제학자 중에 게리 베커라고 1992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 출산, 육아까지 전부 다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좀 비인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효율은 높다. 결혼이 하나의 착지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탐색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상대를 만나서 알아가는 데 드는 시간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뭐 어플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직업이나 외모, 그다음 경제적 능력, 성격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탐색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다만 이게 성립하려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공신력이 있는 정보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자체의 정보를 믿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지금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식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들은 이 세대들의 머릿속에는 온라인이 없었던 그 시기는 아예 머리에 없는 세대입니다. 서로 책임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물론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적지만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이러는 것들은 이제 또 서로 피하는 이 세대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미리 해봐서 사랑이 밥 먹여줘? 이걸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았잖아. 설득력이 굉장히 그러다가 빨라요. 좀 지난 다음에 이건 동반자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축약돼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가 또 안타까운 게 하도 등급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걸 인정해버린 세대가 아닌가 해서 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에 노출이 잘 되는, 비교적 도심 생활을 우리 청년들이 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균관대 구정우 교수에 따르면요, 이 청년 세대들이 혼자 사는데 불편함을 비교적 적게 느끼는 이유로 이 극도의 도심 생활을 꼽았습니다. 이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실제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9.1%였던 이 수도권 거주 청년 비중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53.8%까지 늘었습니다. 구 교수는 미국의 경우 도심보다 외곽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서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사는데 불편함도 많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 경우도 훨씬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신조어들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 1인 소비자를 향해서 싱글 슈머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소비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포미족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다 합쳐서 솔로 이코노미라고 한다든지 이런 신조어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 특징 자체가 이 돈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어떤 특정한 니드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프리미엄의 어떤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1인 가구에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일본의 그 소매업이나 이 소비 구조를 보면 가장 그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게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슈퍼체인,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네. 그 세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밀리 소비, 식구, 가족 소비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이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청년 세대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 청년 세대와 여성 고령자 인구가 1, 2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보면 편의점 가서 깜짝 놀란 게 달걀 하나, 사과 한 쪽, 그다음에 수박도 8분의 1쪽, 그다음에 델리라고 해가지고 바로 즉석 집에 가서 데펴 먹으면 되는 혼술, 혼밥, 이런 안주들 이런 것들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한 10년 지나면 한국에도 이거 유행하겠다 생각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정말 한국에도 유행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일본의 여러 지금 이제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을 위한 서비스나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여성 전용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 여성 전용 헬스클럽은 이제 독신 여성 또는 고령자 여성이 주로 다니는데 3M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3M이 뭐냐면 맨, 미러, 메이크업. 그러니까 남자가 없고 거울이 없고 화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서 운동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도 그렇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1인 그 독신 여성 또는 독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상품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앞으로 이제 1인 고령층 가구가 늘어나면 아마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실제로 어때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요, 191만 8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인 가구 이상이 다가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는데요. 특히 필수재로 분류되는 식료품이나 이 비주류 음료에 대한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고금리로 인해서 1인 가구의 이자 부담도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세금과 이자, 사회보험 등 이 생활비의 지출인 비소비 지출 증가율이 9.8%로 5인 이상 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 4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의 가계 빚이 늘면서 이 금리 부담 등이 커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봐도 혼자 사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이 커지는 거네요. 혼자 산다고 해도 필요한 네.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혼자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 고용 안정성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고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산다기보다는 보통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하거나 이런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버리면서 아까 말한 가계 빚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건 다르겠네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폭락을 할 때 뭐 소외감이라든지 상실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본 청년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국 청년들보다 훨씬 사정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죠. 지난 이제 버블이 붕괴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오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도쿄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중위 가격이 아마 우리나라는 10억이 넘을 텐데 일본은 한 7, 8억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올라서. 그러다가 이제 보통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면 보통 이제 30년 론을 끼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다 받을 수 있고요. 또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0.5%에서 한 1.5% 사이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 같은 경우도 뭐 한국과 일본의 청년 임금 역전됐습니다. 한국 그 청년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어서 임금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문제는 고용의 안정성인데 네. 일본은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취업활동 시작을 해서 4학년 1학기쯤 되면 기업에 내정이 됩니다. 근데 그 내정률이 점점 올라가서 4학년 12월이 되면 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고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하고 있는 일손 부족 상태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의 실업률이 2.6%거든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3%를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 고용 수준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은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비록 낮지만 일자리가 워낙 많아서 청년들이 뭐 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지 그 부분도 알아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가 약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뒤이어서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해야 한다. 또 외로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느끼는 어려움은 조금 달랐는데요. 남성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 여성의 경우는 아프거나 위급 시 혼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사나 위급 상황. 이건 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혼자 사는 유학 기간 동안에 혼자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방금 여성이 위급 상황 시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랬는데 남성도 똑같다. 아프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럽지. 제가 이제 뭐 군 제대하고 유학 가서도 그렇고 혼자 산 생활이 뭐 10년이 넘습니다만 그 유학 가서 어느 날 새벽에 배가 아파가지고 정말 기다시피 해가지고 내려와서 택시 잡아 타고 응급실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급성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몰랐습니다만 제 맹장이 기형이라 가지고 한 6시간,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보호자도 없고 그러네. 수술에 동의를 해줄 사람도 없고 막상 이제 입원 기간이 한 5일쯤 됐는데 5일 동안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정말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강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유학 마치고 오자마자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유학 예, 예. 그러셨군요. 야, 인생에 큰 아픔을 굉장히 중요한 겪었네. 계기를. 교수님도 혼자 사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도 유학 가서 이제 유학?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있는 스타일이 좀 아니어가지고 그 감정 기복도 없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그런데 미국에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와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혼자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있다 보면 제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인 가구의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이라든지 고립 문제 이런 게 심각하다면서요? 실제로 느낀다면서요? 그런 걸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 1인층의 이제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이죠. 23년에 5월에 국무조정실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최대치로 추정을 한 거긴 한데 54만 명 정도가 이런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복지부가 2003년의 결과에 따르면 최소 전국에 12,105명의 고립되어 있는 청년 세대들이 있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해서 있는 경우도 최소 500명이 넘고 있다라는 보고에 따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립 은둔 청년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고립되어 있는 은둔 고립 청년들의 굉장히 가장 많은 수치가 고학력 청년 세대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사실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지금 청년 세대의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 이제 대학 진학률이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청년 세대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75%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됐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면한다든지 이런 것에 자신감도 잃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런 은둔과 고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진작부터 이렇게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들은 뭐 희귀꼬머리? 희귀꼬머리, 예.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말이죠. 예, 정의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6개월 이상 나가지 않는,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나가지 않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범주가 4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방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람, 6개월 동안. 자신의 방 밖으로 나가는데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사람. 집 밖으로 나가는데 편의점 정도만 가는 사람. 그다음에 편의점 또는 자신의 취미, 그러니까 빠칭코나 뭐 인터넷 카페 정도 가는 사람 해서 가장 광의의, 가장 넓은 의미의 히키코모리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 1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 히키코모리를 부등교 학생이 곧 히키코모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부등교 학생도 있지만 일본의 취업빙하기라고 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히키코모리가 대량 만들어진 생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로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니트족이죠. NEET라고 해서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라고 해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직업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은둔 고립 청년들인데 이게 지금 한 70만 명쯤 됩니다. 70만 명 되는데 언제 늘었냐면 한 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특히 2002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이 대대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그 정리해고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신입사원 채용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아예 진입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회는 우리랑 좀 달라서 한 번에 진입하지 못하면 역전이 없어요. 재수삼수? 재수삼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80만 명 정도 히키코모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부등교 문제 학생들이 지금 한 20만 명 이상 부등교가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 일본에서 지금 제일 히키코모리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8050 문제예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 즉 2000년대 초반에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이 지금 이제 고령화가 돼서 중장년층이 된 겁니다. 40, 50대가 돼서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선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일본 사회를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지금 현재의 고립 은둔 청년들이 사실 고령화가 된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정책적으로라도 이제 개입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은둔 고립 청년의 경우에는 이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다시 일어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좌절을 가지고 이제 은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다가서야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요. 1인 가구가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이 주택 안정 지원이 37.9%로 이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세 미만은 이 주택 안정 지원 응답 비율이 70.5%로 집계돼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저연층으로 갈수록 이 주거 불안정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책적인 지원 같은 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서 청년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은 조금 필요하고 시급히 좀 도입이 돼서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할 거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정상 가족이라는 어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늘 나오는 게 출생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을 위해서는 이제 사실상 청년 1인 가구보다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 대한 도움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논지인데요. 사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절대 청년 1인 가구를 도와주는 정책을 한다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선으로 자신들의 힘을 갖게 됐을 때 결혼이라는 것도 또 꿈을 꾸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마치 모든 청년 1인 가구들이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얻기 원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선택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기조로 1인 청년 세대에 대한 많은 그 정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비교해서 한국이 더 늦기 전에 이런 정책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게 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는 모든 정책을 아우러서 가장 필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거든요.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자민당, 민주당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실험을 해봤어요. 자민당이 할 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보기도 하고 민주당이 됐을 때는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화하겠다고 해서 무리해서 법안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이 10년, 15년 동안 사회 실험을 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하여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정년 연장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 정년 연장이 정규직 정년을 연장해서는 안 되죠. 이제 정규직 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 계약직으로 이 정년 연장 효과를 내고 그만큼 청년들을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일을 해야 거기서 일정 정도 급여가 꾸준히 나와야 계획이 쓰고 집도 마련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확보하고 잡쉐어링 할 것인가 하는 그 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해든 타해든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밀한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